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이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잠깐 언급됐던 이 뉴욕유에서 잠깐 언급됐던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안화 절하 검토 소식이고요. 그리고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걸 용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로이터가 그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네. 중국이 트럼프 관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에 위안화 가치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관세 충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경제 부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이거를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숫자도 제시가 됩니까?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인데 네. 한 소식통 얘기는 지금 이제 대개 달러당 이제 지금 수준에서 한 3.5% 가량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당 7.5 위안까지 낮춰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앞서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트럼프 2기를 또 앞두고 이 무역에 관련된 갈등이 어느 정도나 또 격화될 건지 이런 부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걸 염두에 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변수긴 하지요. 네. 이거 관련해서 로이터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관변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는데요. 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중국이 지금은 이제 위안화가 달러의 페그 그 환율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거를 잠정적으로 비달러 통화 바스켓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바스켓 안에 유로화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완화하겠다.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하겠다. 14년 만에 완화책으로 이제 바꿀 기조를 내비치고 좀 더 적극적인 부양책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네. 이번 주에 그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새해에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채택할 거라는 그래서 이제 14년 만에 중국이 통화 정책 기조를 이제 선회했다는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로이터 지적은 그 내용에 그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위안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구가 그동안에 쭉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9월부터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소식통 얘기는 인민은행이 시장에 위안 환율 결정권에서 좀 더 그 재량권을 준다는 의미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적당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여기에 왜냐하면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정책 기조 전환이니까 여기에 상당히 주목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위안이 필요하다는 통상적인 문구도 빠졌군요. 그렇죠. 그게 네. 빠졌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민은행이 그동안에 이제 일일 환율 그 변동법을 그 자기네 그 고시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한해 왔는데 이제 네. 이거를 조금 느슨하게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고요. 여기서 로이터가 인민은행하고 그 중국 그 홍보 당국에 논평을 요청했는데 뭐 즉각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시진핑이 주도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제 이틀 일정으로 개막된 걸로 블룸버그가 보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 소식이 또 추가로 나올지가 주목이 됩니다. 네. 중앙경제공작회의 어제 시작이 된 걸로 이제 알려졌고요. 네. 오늘까지 이틀 일정입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들, 확정된 내용들이 나올지 나오는 대로 또 전해주실 거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만 TSMC 첨단 제품 미국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이런 관측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베이징 당국 대만에 이 미국이 아닌 중국과 손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어제 베이징 중국에서 그 양안을 담당하는 그 국무원 대만 사무 판공강실 대변인 기자들로부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 TSMC가 첨단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걸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여기 대해서 이 사람 얘기가 TSMC는 이미 민진당 당국 이제 정부라고 표현을 안 하고 당국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영합하는 항복문서가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필요한 만큼 쓰고 버릴 거다. 그리고 지금은 TSMC가 대만 회사지만 결국 미국 반도체 회사로 둔갑하지 않겠느냐.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전한 내용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더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많은 대만 기업들이 양안 협력에 참여해서 빠른 발전을 이루어온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양안이 서로 손잡고
중화민족 경제를 부흥하는 게 올바른 길임을 충분히 입증하는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버려지는 바둑돌 이런 비유도 썼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TSMC가 그 미국이 공장 짓는 거 놓고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좀 기싸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시다시피 TSMC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 뭐 대출금 25% 세액 공제 혜택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받는 조건으로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 세 곳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만은 이제 핵심 기술이 이제 첨단 2나노인데 미국 공장에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공정만 집어넣겠다고 하지만 지금 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2기 집권하면 그걸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런 걱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근에 전해졌던 좀 우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중국의 엔비디아 조사 소식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한 본격적인 기술 전쟁 예고편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 중국의 그 첨단 반도체 뭐 장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제재를 해왔죠. 네. 그동안에는 중국이 조금 좀 수세였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완연히 이제 공세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한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제 블룸버그가 그래서 중국이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 선언한 게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미 그 기술 전쟁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하고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 비롯한 그 제3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관측을 했습니다. 네. 미중 기술 전쟁에 그러니까 한가운데 엔비디아가 지금 서서 뭔가 십자포화를 네. 맞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드론 소프트웨어 공급사 오테리온의 최고 경영자 또한 뭐 이런 관련된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그 수세에서 공제로 전환해서 그렇죠. 갈륨 뭐 게르마늄 같은 그런 희소 핵심 광물 이것도 그동안에 이제 물론 수출 규제를 했는데 미국하고 유럽에 대해서 아예 수출을 끊어버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일환으로 최근에는 지금 중국이 드론하고 드론 부품에서는 선두인데 이것도 미국하고 유럽에 대해서 추가를 제한하거나 전면 공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가 소통 인용해서 전한 걸 보면은 그 오테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이제 드론 소프트웨어 이제 주요 공급사인데 여기 CEO가 최근에 수출 제한 얘기가 자주 들린다. 갈수록 규제가 강화될 것 같다고 이렇게 귀띔을 했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방위에 지금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 제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것도 끊길 수 있고 하면은 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자기네의 어떤 그 반격 역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걸로 관측을 했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이 드론까지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돼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그렇고 뭐 유럽연합 상임회장 여러 사람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EU 간의 기술 전쟁이 더 격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 네. 제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중국하고 통제되지 않는 냉전을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갈수록 더 추악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 당국이 첨단 제품 중국 판매 금지를 했음에도 여전히 매출의 한 15%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는 게 현실이다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서방 빅테크들이 지금 중국에 여전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중 간의 기술 전쟁이 더 격화될 경우에 충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대비를 해야 할 거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1기 당시를 회상해 보면 미중 갈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압박감을 줬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앞두고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미국 의회가 2025년도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주한미군 이 현 수준 유지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공약 뭐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걸 지금 공동으로 마련했다는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그 얼마 전에도 타임하고 회견하면서 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올리지 않으면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 이거 관련해서 지금 미국 의회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상원이 공동으로 이제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이제 공동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이제 해군산이죠. 이 공약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트럼프 2기에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여기 보면은 또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의 그 전략적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높이기 위해서 한국, 일본하고의 협력을 강화해라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지금 미군 유지 뭐 명수까지도 거기에 명시가 좀 된 겁니까? 예, 그 안에 네. 보면은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지금 한국에 약 28,500명 정도의 미군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거를 유지하고 네.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력을 활용해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3월 1일까지 그 미국 국방부가 관련 계획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그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계속 그동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왔는데 일단 네. 이 국방 수권법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 그 이행에 관한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 특히 초당적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한테는 의미가 더 큰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요. 미국 의회 트럼프 1기 때 주한미군 규모 이제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동을 걸었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당시도 트럼프 네.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뭐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그렇죠. 관측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의회가 1기 때인 2019년하고 2021년에 주한미군 규모를 이렇게 명시하고 그 이하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놨습니다. 네. 그런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도 그런 맥락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명시가 됐었잖아요. 네. 뭐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약 28,500명이라는 명시가 됐고 그 이하로 줄이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걸려 있었군요. 그렇죠, 걸려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반면에 이제 공화당이 원하는 부분도 일부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네. 보면은 그 군인 자녀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하고 국방부의 이른바 다양성, 포용성 관련직 신설 제한 같은 공화당이 이제 미군 내 그 좌파 문화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모여왔거든요. 특히 트럼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없애는 차원에서 공화당이 요구한 내용도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미국 의회 매체 더 힐이 전했습니다. 네. 새해 국방 예산도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명시가 이제 되네요. 네. 이제 미국의 예산 이제 미국의 그 회계 연도는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월 말에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럼프 이제 출범하고 나서 그 내년 9월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상원 하원 의결하고 상하원 합동위에서 단일한 조문화하고 그다음에 상하원이 재의결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유엔이 시리아의 새로운 정권 실세, 좀 어렵습니다. 하야트 타흐리르 알삼, 네, 테러 집단에서 해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는데 일단 그 전 스토리도 좀 전해주시고요. 이 하야트 타흐리흐 알샴 HTS로 이렇게 이제 서방 언론들이 네. 표기를 하는데 여기 그 최고 실세가 과거에 알카에다하고 연계된 그 경력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이거를 뭐 탈피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테러 집단으로 지금 지정돼 있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번에 과연 풀 거냐 하는 건데 유엔 특사도 그렇고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푸는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네. 이제 포용적인 정부를 이제 과도 정부를 구성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약속을 이행하는지를 지켜보겠다. 이게 유엔도 그렇고 백악관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일단 그동안에는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제재를 해왔는데 테러 집단에서 해제하는 쪽으로 상당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포용성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약간은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약간 모호하면서 이제, 네.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유엔 쪽 얘기를 보면 아직도 지금 이제 아사드 뭐 일가는 다 모스크바로 때 피했고 했는데 곳곳에서 지금 전투가 계속 일부 교전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유엔 쪽에서 특히 걱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리아군하고 시리아 내 쿠르드 간의 그 충돌이 지금 계속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또 시리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걸 또 기회로 보고 뭔가 좀 자기들의 입지를 더 굳히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백악관도 이 HTS 테러 집단 명단에서 빼는 방안을 뭐 조용히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렇게 전했는데요. 네. 지금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 전략조정소통관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이 HTS의 최근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의 여지를 비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입니다. 시리아 재계 실력자로 또 간주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상업회의 소장인데 로이터 회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신정부 측이 자유시장 경제 추구를 밝혔다. 뭐 이런 얘기했다고요? 저희가 그 신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네. 앞으로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가기 위해서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재를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리아가 세계 경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을 자기한테 거듭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해서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는 그 베이루트에 있는 시리아 기업인 얘기가 자기도 이제 이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짜 신정권이 시리아를 진정한 개방사회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아프간 탈레반처럼 이슬람 국가로 계속 억누를지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쪽 입장이 공식적으로 어떤 식으로 또 나오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그 과도정보 총리는 네. 어제 그 보도된 인터뷰에서요. 가장 우선 목표가 지금 시리아에서 이게 해외로 나온 난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한때는 한 550만 명, 튀르키예만 두고 한 300만 명, 독일에도 한 100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관련자 얘기는 그 시리아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엄청난 인력과 그다음에 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재력 같은 것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돌아오게 해서 재건, 국가 재건에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해외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데려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다. 그렇죠. 지금 네, 세계은행 라는 집계를 거고요. 보면요. 네. 그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리아 국민의 한 92%, 이 중에서 한 25%는 절대 빈곤층, 그야말로 빈곤층으로 불과되어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도 2020년만 해도 한 550억 달러였던 게 뭐 작년에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그 통화가 시리아 파운드인데 그 가치가 내전이 이제 그 시작된 게 13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한 달러에 비해서 한 50파운드 정도 시리아 파운드였는데 지금 뭐 한 50분의 1 이상 뭐 심지어는 뭐 만 배 이상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환율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가 뭐 완전히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러게요. 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이사회에 여성이 많을수록 회사 실적이 더 좋다. 블룸버그 보도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연구 결과일까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네.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네. 그 주요 국가의 기업 이사회 여성 비율이 2010년에 한 9%였는데 작년에 26%니까 거의 3배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성 이사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비교가 됐고요. 네. 이사회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 그 구체적인 나라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지금 네.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요. S&P 500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평균 35%.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40%까지 높은 걸로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S&P 기업 가운데 여성 CEO 비율은 10%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나마 CF 최고 자무 책임자 비중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래도 남자가 여전히 여성의 한 5배 이상 되는 걸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보고서는 10년 안에 서구 기업의 그 여성 이사 비중이 더 높아지겠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이 주요 걸림돌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내다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쪽도 조금 더 분석한 내용들이 있군요. 일본 기업의 여자 사장의 비율이 지난 10월 사상 최고로 집계가 됐다. 근데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뭐 여전히 낮다. 이런 기록도 있네요. NHK가 네. 그 일본 그 데이코코 데이터뱅크 지난 10월 조사를 네. 인용을 했는데요. 10월 기준으로 8.4%.
그동안에 1990년 조사 시작되고 나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그 늘어나는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17.4% 가장 높았고 서비스 소매 순으로 돼 있고요. 일본이 작년에 가기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여성 그 임원 비중 높이는 그 여러 가지 공고를 낸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니케이가 조사한 걸 보면요, 그 도쿄 프라임 상장사 1,600한 3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도 한 4%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본의 그 기업의 성불평등은 여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오픈 AI, 뭐 챗 GPT 개발사죠.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이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궁극적으로는 몇천 달러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얘기 나왔나 봅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여기 CFO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물론 오픈 AI는 모든 서비스를 다 열어놨다 하면서도 하지만 그 한 전문가용 고급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 월 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7만 원 정도 부과하는 거를 논의를 했다,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직을 위해서 박사학위 수준 정도의 그 이런 조언을 주는 거를 월 지금 이제 20달러, 뭐 한 3만 원이 채 안 되는 돈 이제 구독료를 받고 있고, 최신 모델 같은 경우는 한 200달러로 높긴 하지만 네. 이게 턱없다. 가치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당신들이 한번 써봐라.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훨씬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뭐 가치 기반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AI가 컴퓨터를 아예 스스로 가동해서 뭐 여행 계획을 짜거나 연구 개발까지 이렇게 오가나이즈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 정도 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